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강조하는 BTS 투자자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조합의 의미는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모두 끊임없이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자산들이며 인류 최고의 건전화폐, 파괴적 혁신기업의 주주권, 글로벌 도시, 주요 입지의 땅의 권리 등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간의 조합이며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현재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끄는 위대한 혁신을 뜻하는 W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수량을 모아가고 자신의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해줄 좋은 동네 커뮤니티의 입장 티켓이자 부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줄 글로벌 핵심 도시의 주거용 부동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서울부동산으로 자신의 부동자산을 계속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순전히 일개 유튜버이자 투자자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든 비난하시는 분들이든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2022년 5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시점과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의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한 번에 급락하는 대하락장이었던 2022년에는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이 옳았다면서 비트코인 홀더들을 조롱하고 그놈의 튤립법을 내재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 소중했던 대하락장의 순간들을 모두 흘려보낸 사람들은 그들이 늘 얘기하던 비트코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끊임없이 자본이 그곳으로 몰리면서 ETF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보게 되었고,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비축물이라고 말하는 변화된 세상을 못 받아들이면서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미국이 비트코인 인정한 거 같지? 왜 이렇게 순진해? 다 비트코인 작살내려고 하나씩 힘 빼고 있는 거 모르겠냐? 아이고 좋텐다 좋대. 어째 가슴이 좀 뜨거워지셔? 그냥 이번에도 또 올랐다가 폭락할 건데 적당히 수익 나면 줄 때 챙겨라. 아가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원칙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더라도 자신의 세계관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선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박경철 선생님의 명강이었던 W를 찾아서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 위대한 기술과 이를 선도한 사람, 기업의 변화를 정확히 찾고 그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합류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변화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싼 미국 내의 변화들과 그 변화가 만들어낼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까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바짝 집중해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 서적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타이밍 매매, 단기간에 부자되기, 알트 순환매, 화폐 현상 재현 등과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며 개인 지갑으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하는 올바른 방향성만 세팅한다면 2030년 엄청난 결과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과 달리 서울부동산은 금융권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담보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2022년부터 불과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아직도 인구 감소론 얘기하고 PF 대출 이슈로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가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부터 주변인들까지 엄청나게 넘쳐났던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2024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울의 주요 입지들은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한 아파트들이 등장했고 상승세는 점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뉴스에 인구 감소론 나옵니까? PF 대출 붕괴론 나오나요? 서울부동산 폭락 얘기 없어졌죠? 2022년에 부동산 급락하니까 신나서 폭락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하잖아요. 그때 떠들던 그 얘기들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포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부의 베이스 캠프를 서울로 옮겼거나 새로 터전을 마련하셨던 분들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대 누군가의 얘기를 믿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눈과 머리와 귀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폭락을 외치고 포탄이 떨어지고 괴음이 들려도 노이즈 캔슬링한 헤드폰 끼고 있는 느낌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투자의 목표 지점까지 꾸준하게 그 포지션과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부동산과 관련해서 드리는 비유가 있죠. 큰 호수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호수의 가장자리부터 물이 줄어들고 그곳에 있던 물고기들은 점점 호수의 중심부로 모이면서 호수 중심부에 있고자 하는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 즉 인구가 감소하면 가장자리인 지방 소도시들부터 소멸하고 그곳의 인구는 지방 대도시로 이동하고 또다시 지방 대도시의 재력가들은 서울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화되는 겁니다. 근데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공급이 한정적인 서울에서는 기존의 주택을 부시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죠. 하지만 급격히 인상된 공사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 입지들이 아니면 지금은 일사천리로 주민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수많은 찐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해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하락장에 모두 귀를 닫고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해서 얼어붙은 거죠. 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래. 좀만 있으면 폭망할 텐데 부동산을 왜 사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글로벌 핵심 도시의 주요 입지는 그 땅이 갖고 있는 희소성과 인프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절대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인생 플랜, 투자 플랜에 맞춰 적절한 시점이 되면 꼭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으시라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어떨까요? 주식의 본질 가치는 시장에 흘러드는 유동성에 의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인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제공하는지 그 미래 비전이 구현되는 과정이 현재의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기업의 주주권을 계속 모아가며 그 기업의 미래 비전까지 함께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재무제표의 흐름만 보고 자금을 운영하는 월가의 움직임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 기술 발전이 만들 파급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물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손에 당장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개발 현황보다는 당장 실적으로 찍히는 숫자, 그리고 그 숫자의 추이, 이것만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고 그 흐름만 쫓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테슬라는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고,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추격에 점점 MS가 떨어지고 있는 회사,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완전 자율주행을 붙잡고 계속 주주들만 희망 고문하고 있는 회사, 인간형 로봇이니 에너지 사업이니 물리세계에 특화된 슈퍼컴퓨터니 이딴 얘기만 하면서 정작 본업인 전기자동차 판매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전형적인 꿈파리 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테슬라는 그렇게 가벼운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점해가며 점차 큰 비즈니스로 확대해 나가는 일명 피터 틸이 표현한 제로 투 원 전략의 정석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개발하고 번 돈으로 전기차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전 세계에 기가팩토리를 지어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그 차량 판매 자본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메타 다음으로 많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구매하고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위한 자율주행 GPT의 완성에 올인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완성된 이후 더 이상 차량 판매의 하드웨어 기업이 아닌 자율주행 플랫폼을 판매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하며 자신의 플랫폼을 전세계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과 중국을 비롯한 전기차 회사들에게 제공하면서 멀티플을 키우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된 자율주행 GPT를 활용한 인간형 로봇의 공장 내 투입을 통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과 민간 가정 내 보급의 단계까지 이어지면서 인류를 모든 종류의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이끌 위대한 기업과 비즈니스의 선두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은 테슬라의 이 제로 투 원 전략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판단해보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저는 크게 4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누가 가장 많은 전기 차량을 전 세계에 뿌려 놓았는가? 둘째, 현재 누가 그 뿌려진 차량들을 통해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매 순간 폭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가? 셋째, 현재 누가 가장 많은 AI 반도체를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며 그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있는가? 넷째, 만약 앞에 3가지 질문, 즉 가장 많은 자사의 전기 차량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양질의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가장 많은 AI 반도체를 갖고 학습시킨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이 딱 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자율주행카와 인간형 로봇 산업의 최강자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흐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지만 생각보다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은 단기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속성의 자산들이 아닙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거나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소중한 자산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을 갖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수익으로 치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그 기준과 조건에 맞는 자산들을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신다면 2030년을 넘어 2040년 그 이상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마지막 결론,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비트코인을 무시하다가 시간이 지나 우연히 오르는 가격을 보고 뉴스에 하도 나와서 뭔가 하고서 살짝 살펴보다가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한번 사봤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니까 신기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신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만이 갖는 탈중앙성과 검열저항성이 갖는 디지털화된 무기명 자산이자 화폐의 엄청난 포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기 시작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뻥이 아니고 센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현인인 척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오르는 가격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없게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들에겐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 2024 프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했던 연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들의 장기 투자에도 더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비트코인은 우주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로 구현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분산화되어야 하며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한 암호화 네트워크를 갈망했다면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키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더 강력한 누군가의 허락에 따라서 소유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주지사, 국가, 기업 등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수용, 과세, 규제 등에 의해서 자산을 빼앗길 수 있다고요. 만약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시간의 흐름, 엔트로피, 혼돈에 의해서 결국 빼앗길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혼돈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고요. 지구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비트코인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로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사유재산권의 정의를 바꿀 겁니다. 자, 8번째 규칙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깜냥에 맞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로 결정하는 것은 겸손한 행위입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이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 때이며 명령과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인식, 과거 역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닫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모든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것입니다. 2013년 12월 저는 비트코인을 보고 트윗을 남겼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날은 끝났다. 온라인 도박처럼 될 것이다. 이건 제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89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을 때의 가격은 9,500달러였습니다. 이게 제 깜냥에 맞는 가격이었던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는 95,000달러일 때도 살 거고 95만 달러일 때도 살 거니까요. 비트코인이 95만 달러 정도 되면 TV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어떤 사람이 지금은 너무 과열된 것 같습니다. 약간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우리는 70만 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기회를 놓칠 겁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언젠가 800만 달러에 도달할 거고 그때쯤 그 사람은 800만 달러에 사겠죠. 그 사람은 자신의 깜냥에 맞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고전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만큼만 투자하라.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세팅된 카드로 플레이가 되는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면 저는 광고에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저희 카지노에 오세요. 하지만 잃어도 괜찮은 돈만 갖고 플레이하세요. 만약 제가 어떤 투자 회사를 만들고 여러분의 돈을 뜯어서 플로리다의 습지 땅을 사거나 알지도 못하는 여러 회사들을 사는 도박 행위를 하고 싶다면 저는 그때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잃어도 괜찮은 돈만 갖고 암호화폐든 카지노든 투자든 아이디어든 뭐든 투자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건 여러분한테 도박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죠? 이 말은 제가 제공하는 이 게임은 당신이 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멍청이들이나 하는 게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만약 제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당신 바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 바는 정말 좋은 술만 팔지만 다음날 출근 안 해도 될 때만 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왔다면 제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취할 거고 다음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해준 거죠. 하지만 현실에선 아무도 학교 버스에 아이들을 태우되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만 태우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죠. 여행지에 도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저희 비행기 티켓을 사세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무조건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제가 만든 다리로는 건너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엔지니어를 봤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절대 잃지 말아야 하는 돈으로만 비트코인을 사세요. 전 모호하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호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벽한 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빡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리스크라는 건 지들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세팅해놓고도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더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전 세계가 인공적인 매트릭스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이렇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저렇고 절반이 실업자인데도 실업률이 2%이니 3%이니 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인플레이션으로 예전보다 버는 돈이 줄어든 꼴인데도 GDP가 어쩌고 명목 GDP가 저쩌고 이거 수치로 만든다고 우리가 사지도 않는 엉뚱한 항목들로 꽉꽉 채워놓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매트릭스의 모습입니다. 자, 10번째 규칙은 심플합니다. 이 매트릭스 탈출 티켓은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매겨집니다. 비트코인이 없으면 이 매트릭스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있어야 매트릭스 탈출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기 전까진 매트릭스도 비트코인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 11번째 규칙. 비트코인에 대한 통찰은 필요성을 느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도 워렌 버핏도 은행가들도 비트코이너들이 싫어하는 유형의 부자들도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구권에서 편하게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쁘지도 않고 사촌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으니 비트코인을 이해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세상이 무너지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비트코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냥 아직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12번째 규칙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모델은 파괴될 겁니다. 저는 정치 모델, 경제 모델, 우리가 지난 1만 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인플레이션이 뭔지, 경제 번영이 뭔지, 직업이 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자료의 시계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전차와 활, 화살, 낙타, 코끼리 등을 이용해서 전쟁을 치르던 3000년 전의 사람들을 분석하는 통계학자들의 행태일 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폭탄과 폭격기를 갖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꾸 자신의 모델을 역검증하며 폭탄과 폭격기가 코끼리 부대의 전투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모델이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이전의 모든 모델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질라가 놀이터에 등장하면 여러분의 모든 놀이기구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모두 파괴될 테니까요.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규칙, 그 매트릭스를 통해 작동되는 세상이며, 비트코인은 그 매트릭스의 한계가 불러온 새로운 창조물이자 우리 삶의 모든 규칙을 바꿀지도 모르는 놀이터에 등장한 고질라입니다. 법정 앞에 한계가 불러온 엔트로피의 증가, 즉 혼돈의 증폭은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고질라를 통해 우리 인류가 그동안 알아왔던 수많은 행동 양식들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왜냐? 돈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 삶 전반의 절대적인 요소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SF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미래 사회를 그리는 영화들에는 어김없이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초거대 기업들이 등장할까요? 그 기업들은 도대체 뭘로 돈을 벌었길래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하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영화 속 설정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 속 초거대 기업들의 비즈니스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SF 영화를 즐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과 파괴적 혁신으로 불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화 속에서 우리가 봐왔던 미래를 지배하는 기업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들 기업들은 늘 비슷한 컨셉으로 등장하죠. 인간성과 도덕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볼 수 없고 그저 무조건 돈만 쫓아서 움직이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미래가 무섭고 기업들은 전부 악마처럼 보일 텐데, 이런 영화적 재미를 위한 설정들에 너무 감정이입하면서 흥분해서 보지 마시고요. 덤덤하게 이 기업들의 특징들만 살펴보면 대부분 이 기업들은 특정 자원을 독점하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권력조차 넘어설 만큼의 강력한 존재로 그려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했던 타이렐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생명공학을 통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복제인간인 일명 레플리칸트를 만들어내면서 우주개척과 식민지 건설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 진짜 명작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이리언 시리즈에는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초거대 기업이 인류의 우주 탐사와 자원 채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형 로봇을 제조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 전반에 단순 노동, R&D, 우주 탐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아바타 시리즈를 볼까요? 여기에도 RDA라는 초거대 다국적 성강 기업이 판도라 행성의 자원을 탐욕적으로 착취한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RDA의 주력 사업은 우주 탐사와 희소 광물 채굴이고, 이를 위해서 군대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거의 우주 스케일의 동인도 회사인 거죠.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터 시리즈에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 사이버다인 시스템즈가 등장합니다. 이 기업은 그 유명한 스카이넷을 개발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초래했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앞에서 쭉 나열했던 SF 영화 속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인류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복제인간이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인간형 로봇 등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고, 우주개척과 희소 광물 채굴, 식민지 건설 같은 우주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째 하나같이 다 비슷한 설정이죠? 즉, 수많은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그들의 대본에 영향을 줬던 미래학자들이 바라본 우리 인류의 미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특징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의 발전과 우주 자원을 탐사하고 발굴하고 우주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몇 가지 핵심 분야들이 우리 인류가 상상하고 바라보는 미래의 가장 큰 부가 창출되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유명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간의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기술이 2040년경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특히 휴머노이드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 의료, 서비스업 등의 일상 전반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우주개척 분야 관련돼서 국제우주탐사협의체 ISECG는 우주 자원 채굴이 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들이 발간하는 주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205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특히 소행성 채굴은 희귀금속과 물, 연료 등 지구에서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인 피터 디아만디스 역시 그이져서 어번전스에서 우주자원 개발이 인류가 새로운 부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죠. 그는 특히
소행성 채굴이 우주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휴머노이드와 우주개척은 미래의 가장 큰 부가 창출될 두 개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학자들과 기관들의 예측이 오래전부터 SF 영화에 담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SF에 나오는 초거대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인 우주산업과 휴머노이드 개발을 선도할 기업은 언제쯤 등장할까요? 그리고 만약 미래의 초거대 기업이 될 포텐을 갖고 있는 기업이 현재 있다면 그 기업은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마 구독자님들마다 다양한 기업들이 떠오르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시총 탑인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겠죠. 가장 돈이 많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자본력과 맨파워를 이용해서 뭐든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들은 우선 인공지능에서 그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자신들이 보유한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오래전부터 연구하며 발전시켜왔고, 아마존은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인 AWS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소셜 플랫폼에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의 다양한 제품들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와 애플 생태계를 통해서 수많은 유저들을 자신들의 OS 생태계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해가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학습시켜서 완성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바로 AGI, 즉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디지털 초지능의 완성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지능으로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들을 AGI의 고도화를 통해서 풀어내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인류의 문명 발전을 비약적으로 진보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들을 모두 가져가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고 엔비디아의 AI 칩 대량으로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 짓고 엄청난 전기 에너지 소비하면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AGI를 완성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결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자신들만의 AGI가 잘 완성되고 나면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들의 주요 사업 영역인 우주 탐사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쉽게 그냥 바로 쑥 연결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미래 우주 탐사와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기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살짝 괴리감이 있죠. 비즈니스 간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죠. 아무리 빅테크 기업들이 AGI 기술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인간형 로봇을 개발한다는 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좀 더 손에 잡히는 미래인 자율주행 카에 대해서도 이 기업들이 의미 있는 솔루션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주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앞서 있는 기업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잖아요. 자신들의 주력 비즈니스가 현재 그쪽이고 끊임없이 관련 투자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R&D를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이 분야에서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를 엔지니어링 기술과 AI의 실질적인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빅테크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단순한 테크 기업이 아니라 일론의 이 기업들은 최첨단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AI를 실제 물리세계에 적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자신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학습시키는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AI와 엔지니어링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인 FSD는 수백만 개의 차량에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로 AI의 도로와 교통 패턴에 대한 실시간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이걸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하는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실제 구현하는 데는 엄청난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할 때 향후 아무리 뛰어난 AGI가 개발되더라도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고 자율주행카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하고 우주 탐사에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 엔지니어링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잠재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는 현재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듯이 스페이스X의 로켓과 우주 탐사 기술은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젠가 완성될 AGI를 통해서 그 어떤 기업이든 우주 탐사 산업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실제 자동화된 로켓 발사, 궤도 계산, 그리고 드론십에 로켓을 착륙시키는 과정 등의 수많은 실제 물리 공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건 스페이스X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스페이스X의 적극적인 엔지니어링 기술과 AI의 접목은 우주 탐사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구현될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이며 그 시기가 바로 스페이스X의 성장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진 모르지만 이 시기부터 우리가 SF에서 봤던 초거대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종 인프라 장비들과 함께 AI로 제어되는 스타쉽에 탑승해서 우주 탐사를 진행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AGI로 불리는 디지털 초지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그 초지능 안에 얼마나 유의미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단순히 이론적으로 계산한 데이터가 아닌 실제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제품과 연결돼서 수집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데이터들을 휴머노이드 로봇과 우주 탐사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오랫동안 축적해 왔는가, 이게 결국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의 등장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잠시 투자적 관점을 떠나서 SF 영화 속의 초거대 기업들의 특징과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초거대 기업이 될 만한 가능성이 어떤 기업에게 있는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때론 바로 눈앞에 있는 실적과 차트가 아닌 미래를 상상하고 이걸 직관과 예리함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는 게 투자적 관점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명 생각의 또랑, 생각의 벙커에 빠지곤 합니다. 분명히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모아가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던 시점이 대부분은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오르며 언론에 계속 등장하는 시점이었을 테니까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장기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은 당연히 오래 투자할 거지만 조만간 나올 호재들이 많으니까 단기적으로도 가격이 좋을 거라는 생각, 어쩌면 조만간 많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있다 보니까 사자마자 바로 오르고 쭉쭉 날아갈 거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장기 투자를 시작한 그 자산이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횡보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내리지? 왜 안 가냐고. 당연히 이땐 가는 거 아니었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미치겠네. 이때다 싶어서 대출 좀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데? 그치. 원래는 계속 적리식 매수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분위기가 좀 쎄해가지고 그냥 지켜보려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단기적인 가격 전망과 판단이 만드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장기 투자의 큰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물론 저는 다 이해합니다.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인 가격 전망도 해보고 기대도 하고 좀 무리해서 배팅도 한번 해보고 그랬다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고 예상대로 안 되면 아쉽겠지만 어차피 계속 장기 투자할 거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할 때 식단 관리하면서 루틴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더니 루틴 잡힐만 하니까 폭식하고 잡힐만 하니까 갑자기 운동 몇 달 쉬고 이런 식으로 가면 평생 운동하고 있다는 말은 하겠지만 제대로 된 루틴을 갖고 쭉 한 게 아니라 그냥 기간만 늘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다이어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몸이 불어나는 느낌이고 운동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혀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이건 공부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투자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오랫동안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죠.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랫동안 투자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투자 20년 차면 뭐하고 30년 차면 뭐합니까?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겠다면서 장기 투자 10년, 20년 하겠다고 다짐하고 굳은 의지를 다졌으면 자신의 변심에 의해서 중간에 자산을 팔게 되는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장기 투자의 과정 중간중간에 계속 단기적 타이밍 예측하면서 짤짤이 한다는 마음으로 배팅하고 부분 익절하고 밑에서 사서 수량 늘린다면서 사팔사팔 하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변동성이 큰 자산, 큰 규모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늘려가기엔 너무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평상시엔 장기 투자하면서 지루하지도 않게 짤짤이도 해서 잔재미도 보고 수량도 늘려서 좋다고 하겠지만 그런 생각과 행동이 몇 번 맞아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붙으면 우리 인간은 100%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배팅의 횟수를 늘리고 점점 장기 투자에 불리한 리스크를 키우다가 시장이 갑자기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구간이 나타나면 짤짤이 사팔사팔로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장기 투자를 진행하던 본질마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 아니면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부르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단기적인 관점과 배팅도 시도하는 나름 하이브리드형 투자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예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면서 루틴이 생길만 하면 깨고 잡힐만 하면 끊어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는 평생 운동을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장기 투자의 루틴이 잡힐만 하면 타이밍 예측해서 단타하고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잡힐만 하면 고배율 ETF나 잡코인 섞어주고 10배, 30배, 50배, 100배짜리 선물 거래하는 건 그 규모를 떠나서 절대 건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다고 결코 리스크가 시간에 녹아서 수익으로 치환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으니까 틈만 남은 또랑에 빠지고 샛길로 가는 빈도수가 높고 끊임없이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자본, 시간을 엉뚱한 곳에 분산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조금씩 무너진 장기 투자 마인드와 강력한 자극에 조금씩 노출된 우리 인간의 도마뱀의 뇌가 어느 순간 이성을 마비시키고 장기 투자의 위대한 여정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자신의 그 헛발질이 끝나고 나면 장기 투자하겠다던 그 자산은 여러분을 남겨놓고 따라올 틈도 주지 않고 가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고 준비했던 장기 투자의 과실을 바로 눈앞에서 잃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장기 투자라는 여정은 단순히 시간을 늘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차분하게 자산 모아가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라.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그 원칙을 지켜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고 그 자극들이 우리의 투자 결정을 흔들어 놓으니까요. 언론에서 이제는 끝물이다,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 이런 같은 말만 계속 들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반대로 이번엔 대박 기회다, 이제 마지막 찬스다, 이런 말만 계속 듣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서 무리해서라도 대출 좀 더 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일 때, 바로 눈앞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평상시엔 전혀 하지도 않을 무모한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투자하겠다고 했던 목표를 잠시 잊고 단기적인 성공에 집중하게 되면서 장기 투자의 장점인 낮은 시간 선호가 갑자기 급격히 높은 시간 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리스크를 키우고 결국 장기 투자의 여정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마치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매일 쳐다봐도 처음엔 천천히 자라는 것 같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 나무를 우연히 보면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봤더니 그냥 쭉 커버렸잖아요. 하지만 나무 잘 키우겠다고, 더 신경 쓰겠다면서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가지 자르고 뿌리도 건드리고 옆에 다른 씨앗도 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묘목을 고르고 좋은 터전에 심어줬다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리고 돌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 마인드예요.
마라톤이나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처럼 장기 투자도 처음 시작할 때는 힘차게 출발합니다. 근데 좀 가다 보면 어때요? 생각보다 목적지가 멀게 느껴지고 가파른 산길이나 언덕을 오르다 보면 점점 숨도 차고 다리도 후들거리니까 좀 쉬고 싶죠. 여기서 좀 잠깐 쉴까? 근데 이 길이 맞긴 한 거지? 아, 어차피 갈 거니까 뭐 좀 쉬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정작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하나요? 아,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의 그 성취감은 중간에 힘들 때 포기했던 사람들은 결코 끝까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중간중간 시장이 하락하거나 정체될 때 우리는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럴 때 잠시 쉬고 싶고 방향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장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순간을 견디고 계속 나아가야만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에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세계 일주를 해보겠다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옆에서 계속 펌핑 들어오면 조금 망설이다가 바로 호기롭게 뛰어듭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하는 맑은 날씨에 평온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폭풍이 치고 파도가 거세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항해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친 바다 위에서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려면 중심을 잡고 배가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투자도 똑같습니다.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 바다가 평온한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이 투자를 잘한다고 느끼겠죠. 스스로 투자 천재고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진짜 실력은 시장이 요동칠 때 나옵니다. 파도가 거세지고 선체가 정신없이 흔들릴 때, 그때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켜야만 투자라는 긴 항해에서 신대륙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장기 투자를 위한 우리들의 마인드를 다양한 상황들의 비유를 통해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장기 투자 괜찮으시겠어요? 장기 투자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팔사팔하고 그때그때 차익 챙기고 적절히 트레이딩하면서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서 매매로 덜어내시겠습니까? 만약 적어도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상 긴 기간 동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의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긴 시간 동안 나무를 키우고 높은 산을 오르고 마라톤을 완주하며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마인드로 쭉 이어가실 생각이라면 그 길고 힘들고 지루한 여정을 좀 더 즐겁고 평온하고 금세 지나간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저도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자신이 그리는 장기 투자의 종착점까지 마인드셋 완벽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